예, 수험생이 아니면 불타는 금요일인데 수험생한테는 지옥 같은 금요일인가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뭘 배웠냐면 시장론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론에서 뭐 배웠던 것 같아요?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은 중요하고, 두 번째 효율적 시장, 초과 이윤 여부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서는 주거 분리, 주택 여고 과정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부. 그다음에 지대이론 배웠잖아요. 지대이론, 리카도, 그럼 비옥도, 수학체험의 법칙, 비옥한 토지 희소성, 한계 지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리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그래서 애울 때 리차 불란야 잉. 그다음에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진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토지의 사유화가 지대 발생 원인이고, 한계지, 체열등지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서 발생한다. 지대는 생산비로 본다. 티넨은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 동심원이론에서 지대는 토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전락되니까 지대가 높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 관계 있다. 티넨의 입지론은 농업입지론인데, 이걸 도시 공간에 이용한 사람이 버제스가 되고, 도시 토지 지가이론에 응용한 사람이 알론소가 된다. 그럼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서는 최대 가장 높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는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지대곡선은 여러 가지 지대곡선을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이렇게 했고,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 가면 어떤 토지용은 그 토지에 대해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알론소가 나오면 최대 가장 높은 이런 게 생각나야 돼요. 알론소 끝나고 누구 했습니까? 마샬, 준지대. 마샬은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단기적으로 기계기구가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준지대는 단기에서 발생하지 장기적으로 이용구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대이론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대이론 끝나고 나서 도시공간구조론 순서대로 동선다, 동심원이론, 선행이론, 다핵심이론. 동심원이론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동심원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티넨의 농업입지론을 도시공간구조에 응용했다.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 순서대로 어떻게 중, 전, 저, 곧, 동. 예각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한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친입 경쟁 과정을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 이야기하고 있다. 이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한 사람이 누구다? 호이트는 도시 공간 구조가 도로망,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되고,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난 고소득자들은 도로망 가까이 위치한다. 그다음에 다핵심이론은 해리술만의 다핵심이론은 앞에 두 개, 동심원이론, 선형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거고,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네 가지. 동종 업종끼리는 집중 지향성, 양립성. 이종 업종끼리, 다른 업종끼리는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 세 번째, 특정 위치, 특정 장소가 필요하면 그것을 몰려들고, 네 번째, 업종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액이 성립한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는 입지론 배웠습니다. 입지론에서는 상업입지론에서는 내일리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계산 문제 두 가지. 이론적으로는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이제 이 두 가지고, 계산 문제는 자료를 주고 나서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A 도시의 유인인구수, 그럼 사람 수, 유인인구수가 나오면 단서가 있는 거 본다. 자, 예를 들어서 C도시 인구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서 80%만 A도시, B도시 이용한다. 그럼 5만 곱하기 0.8, 4만 명만 A도시, B도시 이용한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사람 수, 유인인구수 구하라고 나오면 허프가 나오든 네일리가 나오든 사람 수가 나오면 반드시 단서가 있는 것을 본다. 그다음에 컨버스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수정해서 상권의 경계 지점이 어딘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수식을 만들었다. 그게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이론적으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세 가지, 계산 문제도 세 가지.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뭐였습니까? 첫 번째,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A 할인점에 A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은 거리, 면적,
경쟁 매장의 수, 거수면으로 결정된다.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큰 마트가 고차 중심지가 온다면 인근의 저착 중심을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이 좋아지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지고 공간 마찰 계수는 상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마찰 계수는 달라질 것이다. 전문품이 일상용품보다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작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허프는 이론적으로 요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자료를 주고 A 할인점에 이용할 확률, 두 번째 할인점 A의 이용 객수, 세 번째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 기억납니까?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상업 입지는 이제 이쯤 했습니다. 그럼 책은 42쪽으로 가면 그럼 크리스탈의 중심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지 이론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프의 확률문까지 했는데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장론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쪽 가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기억나는가요? 자, 봅시다. 그럼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올해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약간 떨어집니다.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왜? 예, 됐습니다. 42쪽에. 그럼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이 중심지가 뭐냐면 중심지가 주변적인 물건을 파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서 주변적에. 그럼 주변적인 물건을 파는 장소가 중심지면 동네 슈퍼 중심지죠. 동네 슈퍼 물건을 파니까 동네 슈퍼보다 더 큰 할인마트 중심지죠. 백화점도 중심지죠. 그게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백화점, 동네 슈퍼, 할인마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크리스탈러가 이제 지리학자인데 이분이 1940년대인가요? 이 무렵에 1900년도 초반에 독일의 남부 도시를 여행하면서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형성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 중점을 뒀다. 그렇게요. 이렇게 나와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중심지 이야기하는 게 허프도 중심지 이야기예요. 허프는 소비자들이 A 매장, B 매장 쇼핑하는 확률. 그럼 A 매장, B 매장이 뭐예요?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허프도 중심지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탈러도 중심지 이야기를 해요. 허프의 확률 모형 그랬는데 허프의 확률 모형을 다른 말로 허프의 중심지론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이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동네 슈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허프도 중심지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탈러도 중심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프, 크리스탈러 전부 다 마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허프의 중심지론도 있고 크리스탈러도 중심지론이 있는데 허프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X.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요거 하나 가고 그럼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은 이제 큰 뜻이 뭐였습니까?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거 아래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작정 공부해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그러면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그게 포인트니까. 중심 형성 과정 그랬잖아요. 이거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여러분 일부러 공부를 안 하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막 외워버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럼 크리스탈러 중심지는 중심지가 백화점이다. 그럼 백화점이 형성 과정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중심지를 고차, 중차, 저차로 구분하고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다. 이게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야. 그러면 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냈다 봐. 시험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냈죠. 요거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중심지를 고차, 중차, 저차로 구분하고 재화의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옳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중심지는 이야기했잖아요. 중심지는 주변적인 물건을 파는 장소다. 그럼 느낌상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느낌상 고차 중심지가 백화점일까, 저차 중심지가 백화점일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가 백화점이라고. 그 백화점 있고 저차 중심지는 동네 슈퍼고 고차하고 저차 가운데 있는 게 중차. 그러면 동네 슈퍼보다 큰 마트, 할인마트 이런 것들이 중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냐, 최소 요구치가 뭐냐, 이거 공부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에서 이제 중심지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중심지가 뭐냐?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공급하는 지역, 장소 이런 것을 중심지라고 한다.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냐? 최소 요구치가 뭐냐?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그랬습니다. 또는 소비자 수 이런 말이잖아요. 백화점이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백화점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문을 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구수가 몇 명이냐. 그럼 우리 강주에 백화점도 한 백화점은 2개 있는데 근데 그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우리 강주의 인구수가 만약에 50만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인구수가 50만이다. 그럼 백화점 2개 하나는 망해야 돼요. 백화점은 50에서 70만 정도, 50에서 100만 정도 이 정도의 인구수가 있어야 하나가 성립해요. 전주에 가면 하나 있거든요. 전주가 인구가 70만이 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강주는 150만이 되니까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개가 하나 있었잖아요. 현대백화점 망해버리잖아요. 3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주는 2개 있으면 되는 거야. 2개. 그럼 최소 요구치는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최소 요구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개념을 나오면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도대체 뭘까? 재화의 도달거리. 재화나 영역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 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재화의 도달거리는 우리 책은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금까지 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 책하고 이거 칠판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책하고 칠판하고 같은 점이 여기입니다.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근데 재화나 영역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한 최대 거리.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우리 책에 나온 것 봐봐요. 그 책에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 거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 뜻이잖아요. 여기 백화점 있는데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까지 팔려 나갑니까? 그게 재화의 도달거리입니다. 예? 그럼 강주에 있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목포까지 간다. 그럼 그게 목포까지가 재화의 도달거리야. 이게 크게 어려운 말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걸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이렇게 여기까지 팔려 나간다. 그럼 여기는 수요가 0.00001 되는 지점. 근데 시험은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그랬다고. 그럼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그 한계 거리까지 이걸 재화의 도달거리다 이렇게요. 그럼 중심지란 게 뭐냐 물어보게 시험에서 나온다면 크리스탈 중심지로 나오면 최소 요구치가 뭐냐 재화의 도달거리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되냐면 중심지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가 형성 과정이니까. 그럼 봐요. 아주 간단하지. 이 백화점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가 이게 100명이다. 근데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이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있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된다. 그럼 이 뜻이잖아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50명이고 백화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00명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백화점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화점이 계속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넓어야지. 상식이죠, 상식. 그치? 에워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이 보면 재화의 도달거리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지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요거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되게 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중심지가 성립되게 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가 해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넓어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넓어야 된다. 됐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밑에 5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나와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어쩌다 한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끝나는 거지. 소매 입지론은 이 정도로 끝. 넬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넬슨이 뭐라냐면 어떤 상점을 내가 오픈하는데 이 상점을 어디에다 오픈해야만이 어느 지점에다 오픈해야만이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걸 제시했어. 그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에요. 넬슨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하겠다. 그럼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어느 지점에다 해야만이 핸드폰 케이스가 가장 많이 팔려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해서 8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이걸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면 이렇게 나올까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의 입지 8원칙, 입지. 장소를 정할 때 8가지 원칙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넬슨은 이런 거지. 넬슨은 어떤 매장이 돈을 가장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 입지해야 되는가, 그걸 제시했다는 소리예요. 시험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본서 보면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8가지 원칙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그만. 넬슨은 특정 점포가 핸드폰 케이스 가게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다가 입지해야 되는가를 제시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하는데 무등산 중턱에다 한다고 봐요. 그 무등산 중턱에다 하면 핸드폰 케이스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겠지. 어쨌든 하나씩 팔리겠죠. 등산객들한테. 그렇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핸드폰 케이스 하나 사줄까요? 그럼 하나 사주고 그러겠지. 이렇게. 그만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 케이스가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통행한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한 것이겠죠.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가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어느 가게 옆에 있어야 될까요? 어때요? 어느 가게 옆에 있으면 핸드폰 케이스가 가장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렇지. 핸드폰 가게 옆에 있어야지. 핸드폰 가게 있어야지. 핸드폰 가게 옆에가 있어야만이 핸드폰 케이스가 잘 팔리겠지.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8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핸드폰 케이스 가게는 핸드폰 가게 옆에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걸 뭐라 하겠냐면 그러면 핸드폰하고 핸드폰 케이스는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지, 보완제. 그러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파는 가게끼리 같이 있으면 매출이 많이 된다. 이런 걸 제시했다는 소리야. 이게 넬슨의 소매 이론입니다. 자, 그 밑에 6번 상점의 유형 나왔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PPT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자고요.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사라졌고 요즘은 나온다면 지문 하나 나오지 단도문이 나오잖아요. 그 1번에 소매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상점의 유형이야. 상점의 종류라고. 그럼 1번은 소재 위치, 상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집심성 점포라고 있네요. 집심성 점포는 제가 뜻을 설명하지 않고 그 옆에 고급 음식점, 백화점, 보석점, 대형 서점 이런 것을 집심성 점포라고 하는데 그럼 집심성 점포의 뜻이 뭘까? 집자가 모여있다. 심자가 도심, 도심에 모여있는 것들. 우리 강주로 보면 충장로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집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집재성 점포는 모일 집자인데 그럼 집심성하고 집재성의 차이점은 집심성은 도심에 몰려있는 것들이고 충장로에 집재성은 뭐가 집재성이냐면 같은 업종끼리 몰려있는 같은 업종끼리. 그럼 같은 업종끼리 몰려있는 거 무슨 거리 나오잖아요. 가구의 거리, 공구의 거리 나오죠. 그걸 집재성 점포라고 그래요. 그럼 집재성 점포는 가구점, 공구점, 뭐 금융기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산재성은 흩어질 산자, 흩어져야 되는 것들, 흩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산재성. 같이 몰려 있으면 다 망하고 흩어져야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산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산재성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거의 다 산재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게 다 산재성이야. 그럼 잡화점, 목욕탕, 이발관, 미용실, 세탁소 이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산재성이라고 합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네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나주 남평읍에 있는 것들. 남평읍. 그럼 시골에 가면 읍소재지, 면소재지 있죠. 거기에 몰려 있는 것들. 그럼 농기구 파는 거, 농약상, 뭐 종묘상 이런 것들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 편의품. 편의품은 그냥 일상용품 파는 것이고 거기 선매품 있고 전문품이 있는데 뭐 구매비도 나오고 이런 것까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선매품은 뭐가 선매품이냐면 선자가 그 선매품 할 때 선자가 이렇게 써요. 선자가 선매품 할 때 선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거 우리 4년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4년에 한 번 선거할 때 선자입니다. 선거할 때 선자 선택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6시 뭐 개표 방송할 때 출구조사 이럴 때 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선택 그리 나죠. 국민의 선택 그러면서 이런 글씨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삐삐해가지고 뭐 무슨 당 몇 석, 무슨 당 몇 석당 나오잖아요. 이 선자예요, 선자가. 선매품 할 때 선자가 이 선자라고. 이 선자는 고를 선자야. 그럼 선매품은 소비자들이 바로 가서 어떤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가격, 스타일 같은 것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선매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매품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부인용품이라고 그래요. 여성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선매품이라고 그래요. 그 보석 같은 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두세 개 돌아다니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다음에 가구도 그러고 전자제품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선매품입니다. 전문품에 이제 거기 개념은 안 나왔는데 전문품 이겁니다. 전문품은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용,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품을 전문품이다 그래요. 그 전문품은 앞에가 고급 들어가는 거, 뭐 고급 음식, 고급 향수, 뭐 고급 뭐 자동차, 고급 양복. 내가 고급 양복만 입는다, 고급 향수만 한다. 그러면 그 향수를 찾아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본 가서도 사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문품입니다. 그 정도 됐어요. 거기 요즘은 거의 사라졌으니까 거기 구매 빈도라고 봐요. 구매 빈도. 구매 빈도는 사는 횟수. 그럼 사는 횟수가 전문품이 말돼서 양복이 고급 양복이 전문품이다. 그럼 고급의 기준이 양복 하나에 500만 원이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품은 구매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근데 편의품은요, 매일 사잖아요. 매일. 구매 빈도가 높겠죠, 이렇게. 자, 그 정도 됐습니다. 뭐 재화에 돌려가는 필요 없고 이제. 자, 그렇게 됐고 이제 43쪽 가면 공업입지 나옵니다. 공업입지는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사실은 떨어지는데 한 번은 드려야 되잖아요, 저한테. 왜? 공업입지는 올해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공업입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업입지는 공장은 어디 있으면 좋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공업입지는 공업입지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상업입지에서 선매품점, 전문품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안 나와요, 이게. 그럼 공업입지 유형은 생각해봐요. 공업입지는 공장이 있는 장소가 공업입지고 그런 유형이 있다는 소리야.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까요? 남해석유화학공단 뭐 이런 게 배웠죠. 임해공업단 이런 거 배웠잖아요. 노동집약적 산업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발산업, 섬유산업이 노동집약적입니까? 집약적이지 않습니까? 노동집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동집약적 산업 이런 거 배웠다면 그거야, 그거. 그럼 공업입지형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 공장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럼 공장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공장이 있으면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럼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공장은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료가 있어야 돼, 원료가. 그럼 여기 이제 원료가 있겠네, 이렇게. 그럼 공장은 이 원료를 공장까지 운송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여기가 시장이면 시장에다가 제품을 내다 팔아야 돼, 이렇게. 제품을. 이게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장은 시장, 원료 산지에 이렇게 공장을 두는 것도 있고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공장을 두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업입지 유형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 공업입지 유형이 나오면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정반대가 원료 산지에 공장을 두는 것을 원료 지향형 입지, 원료 쪽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는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두는 것을 시장지향 입지라고.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공부 다 돼요. 이거 뭐 표 나오는데 외우면 공부를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 알았으면 금방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원료 지향형 입지가 있고 시장 지향형 입지가 있습니다. 예? 원료 지향형 입지 있고 시장 지향형 입지 있고 그다음에 중간 지향형 입지, 노동 지향형 입지, 직접 지향형 입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여러분 최근 43쪽에 표가 나오죠? 그 표가 예전에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원료지향 입지에 있고 시장지향 입지인데 두 개는 반대예요. 그럼 상식이란 말이에요. 원료하고 제품이 나오는데 공장은 원료를 갖다가 제품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럼 원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원료가 무겁고 제품은 가벼워요. 그럼 원료 무게와 제품의 무게를 비교해서 원료가 무겁대요. 그럼 원료가 무거우면 공장을 원료 산지에서 멀리 둬버리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원료가 무거운 것은 원료 산지에 가깝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것을 원료지향 입지라고 그래요. 시험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무거우면 시장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OX, X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자, 결론 봐봐요. 결론. 여기 보면 여기 2가 빠졌는데 요건 나오지 않고 그럼 1번, 2번, 4번 봐봐요. 1번, 2번, 4번이 부동화 나오는데 물론 5번도 부동화 나오지만 5번 나올 일도 없어요. 이 자체가 나올 일은 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을 보면 부동화 나오는데 원료 쪽으로 이렇게 이유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원료 쪽으로 이렇게. 원료 쪽으로. 그럼 원료가 무겁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원료지향 입지라고. 그럼 외울 필요 없잖아요. 원료가 무겁다. 그럼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산지에 둬야 된다. 이거 되셨죠? 그럼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럼 원료 가까이 둬야지. 예? 자, 이걸 외우는 순간 공부를 잘 보면 답답하더라고.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중요성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외우더라고. 미쳐볼 것 같아. 왜 공부를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맨날 어렵다고 한다고. 외울 거 전혀 없잖아요. 예. 원료가 무겁다. 원료가
그럼 수송비 많이 들어간다. 당연히 원료 가까이 둬야지. 공장을. 그럼 이제 3번 봐봐요. 3번. 1번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 만들었는데 가벼워졌어요. 그럼 원료가 100kg인데 제품은 50kg으로 줄어들었어요. 설명거리가 아니라니까. 설명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야 돼. 설명하고 있으면 이렇게 답답하게 설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설명 안 하면 전혀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우면 중량이 무게가 증가요, 감소요? 감소잖아요. 감소. 그럼 시험은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합니까? 시장지향 입지가 유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전부 다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잖아요. 원료 지수가 뭐냐 나오도 안 해요. 그러면 3번만 하시면 되지.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다.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는요?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전부 다 반대니까. 자, 제가 다 했고 뭐 원료 지수 이런 거 다 외우지도 말고 입지 중량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량 감소 산업이 원료지향 입지다. 그래서 감온 이렇게 외우시라고. 감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 이번에 중간지향 입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지향 입지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원료 산지와 시장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중간지향 입지는 어디에 입지하냐면 적한 지점, 이적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적한 지점, 이적 지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제가 지금 우리하고 그래서요. 지금 마지막 5번째 학원에서 물어보는데 잘 대답하세요. 응?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잘못 그렸나? 제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갑시다. 이렇게. 이거 뭐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호주죠, 호주. 근데 요거 그랬더니 두 개 학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주도라고 그래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 제주도가 여가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응. 예. 떨어져 있지. 요거 물어봤더니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제주도가 우리보다 더 큰 아이보다? 네? 호주죠, 호주. 혹시 여러분 호주의 수도 아십니까? 응, 호주의 수도 그러면 시드니 나왔습니다. 예. 또요. 호주의 수도 모릅니까? 시드니를 말 많이 해요. 시드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드니 아니면 멜버른 그래요. 멜버른. 이렇게 한다고요? 둘 다 아닙니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도 아니고 멜버른도 아니에요. 시드니하고 멜버른 그 사이에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컴버라라고. 그게 호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기억나가 모르겠는데 한 30년 정도까지 될 것 같은 30년 안 됐을까? 거기 20년 넘었겠네요. 그때 예, 오즈폰이라고 있었어. 오즈폰. 016인가 뭐 이렇게 오즈폰. 거기서 광고하면서 그게 있었어요. 장미 씨가 부장 나오고 유해진 씨가 뭐 가장이 나오면서 이거 그거 한다고요. 만원빵 한다고. 만원빵. 호주의 수도가 어디냐? 만원빵. 그래서 유해진은 뛰더니 옆에 사람 멜버른 막 싸운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오즈폰으로 이렇게 검색한다고. 둘 다 아니라 둘 다 아니다. 컴버라다. 그래서 그때 크게 광고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국민 99%가 모르는 호주의 수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뭐 이제 호주 나왔으니까 여담을 한 거고 여기가 시드니야. 시드니. 그럼 시드니에서 배로 밀을 싣고 와요.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되는데 우리 밀이라고 해서 조금밖에 재배 안 되고 밀가루는 거의 다 호주 같은 데 캐나다 같은 데 배로 싣고 오잖아요. 이렇게 밀을. 그럼 이렇게 밀을 싣고 와서 여기 오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목포, 군산, 그 다음에 인천. 여기는 부산. 부산에 가면 영남 제분이 있거든요. 제분. 목포에 가면 호남 제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호주에서 밀을 싣고 와서 이제 우리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제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간이 태평양이 되겠죠. 태평양. 그럼 이 중간장 입지는 호주가 원료 산지고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제분 공장이 밀가루 공장이 그 중간은 바다잖아. 바다. 그 바다에다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목포라 봐요. 목포를 이적 지점 적한 지점이라고 그래요. 이적 지점 적한 지점이 운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 그럼 목포가 운송 수단이 바뀌잖아요. 배에서 자동차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이지, 서울. 서울. 그럼 밀가루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인데, 네? 그럼 밀가루 공장을 서울에다 둔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밀을 싣고 와서 인천으로 와요. 그럼 인천에 와서 하역을 해. 차에다가.
그럼 하역에서 또 서울까지 와서 또 내려야 돼요. 차에다 옮겨 싣고 또 내리고 해야 돼요. 그럼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분 공장은 항구 도시에 들어온 거예요. 항구 도시. 그것을 중간지향 입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 항구 도시가 적한 지점, 이적점이라고. 그러면 목포 같은 데 보면 호남 제분 가면 배에서 밀을 공장에다 바로 쏴버려요.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이것을 적한 지점, 이적점이라고 하고 여기에 공장을 두는 것을 중간지향 입지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 이야기한 건데 크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